유럽 증시는 리비아 유혈 사태 확산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40 지수는 1.44% 내렸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공휴일로 휴장했습니다. 리비아의 민주화 시위가 수도 트리폴리까지 확산됐습니다. 한편 리비아 군 전투기가 시위대에 폭탄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리비아 사태의 여파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브렌트 유산물은 2.5% 급등한 배럴당 105달러 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유럽 중앙은행이 포르투갈 채무위기 재발에 대한 우려로 7.1억 유로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 증시의 김종우선입니다.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 공휴일로 휴장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만이 개장을 했는데요. 낙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도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에 안동우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증시 휴장을 했고 지금 개별 악재 때문에 유럽 증시가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리비아 사태가 큰 요인이 되고 있죠. 유럽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볼까요? 예, 유럽 증시가 급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이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영국이 1.12% 내린 6014, 프랑스가 1.44% 떨어진 4097, 독일이 1.41% 밀린 7321을 기록했는데요. 주말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반정부 시위 물결이 모로코에까지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리비아에서는 시위대와 군대의 충돌로 최소 233명이 숨졌고 예멘 정상은 시위대의 사임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파로 리비아와 가까운 외교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 주가가 3%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은행이 유럽 물가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지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반영하고 또 ECB의 단기 대출에 대한 수요가 사흘째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로이즈 뱅킹그룹이 3.97%, 소시에테 제너럴이 3%, 도이치뱅크도 3%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탈리아 에너지 업체인 에니와 오스트리아의 OMV는 이집트 소유 사태로 북아프리카에서의 조업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두 4%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만 머크는 4분기 수입이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4.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불안이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기 회복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데 입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또 포르투갈 채무 위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ECB가 포르투갈 국채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규모 한번 살펴볼까요? 예, 유럽 중앙은행은 21일 포르투갈 채무 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 지난주 7억 1,100만 유로, 하나로 8,400억 원 규모의 국채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ECB가 매입한 국채 규모는 지난 10일과 11일 매입 물량을 포함한 것으로 2주 동안 국채 매입을 중단했던 ECB가 다시 매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CB가 채권 매입을 결정하는 방식 때문에 실제 거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매주 후반부에 이루어지는데요. 5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지난 5월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래 그리스와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채무 위기가 심각한 국가들의 채권을 사는데 770억 유로, 하나로 91조 원을 썼습니다. 국채 매입은 해당국 채권의 가격 폭락을 막고 이들 정부의 대출 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이후 주간 매입 규모로는 이번이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지난해 여름의 채권 매입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것이고요. 당시 ECB는 그리스 구제금융 사태로 인해서 시장 공황 상태를 통제하기 위해서 매주 수십억 유로를 지출했었습니다. 스페인의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포르투갈의 국채 실질 이자율은 지난주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에 달했고요. 대다수 전문가들은 다른 유럽 국가들이 포르투갈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리비아 이야기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치가 리비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조정을 했습니다. 리비아 사태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그 영국의 신용 등급 평가사인 피치사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 진압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리비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피치사는 리비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BBB 플러스에서 BBB로 떨어뜨렸다고 밝히고요. 정치적인 해결이 분명하지 않거나 폭력 사태가 격화되면 추가적인 등급 하향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비아가 추가로 2계단 등급이 하향하게 되면 신용 등급은 국가 부채가 없는 나라는 매우 이례적인 투기 등급 수준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위대가 무함마르 카다피의 42년 집권 종식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선 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에 나섰어요. 브렌트유 값이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리비아 사태에 따라서 그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4월 그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일보다 5.6% 급등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지난 200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의 전자거래소도 전거래일 대비 6.3% 급등하면서 배럴당 95.39달러에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리비아의 리비아 대통령의 차남인 알 이스람은 반정부 시위가 계속될 경우 리비아가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유전 파악의 우려를 경고하면서 유가의 급등을 불러일으켰고요. 다른 여타 상품들도 그 원자재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 같은 경우는 현물이 1.2% 상승하면서 온스당 1,4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은값은 30년의 최고를 기록하면서 온스당 33.9175달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4일간의 휴장을 마치고 이제 다시 개장을 할 텐데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주요 경제 지표, 기업들의 실적 내용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 밤에는 그 12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와 2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6개의 그 기업 실적 발표가 있는데 대부분 소매 업체들입니다. 월마트의 실적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표로는 주택 가격 지수와 소비자 신뢰 지수는 이전치보다는 소폭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요즘 이에 못지않게 자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곡물 가격 급등입니다.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이게 또 증시 펀더멘탈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2011년 펀더멘탈에 관련해서 그 현재 변수로는 드러난 변수가 있고 예고된 변수가 있고 미지의 변수 해서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혼돈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2월 초일에 미 경제 회복세 재결 바탕으로 2개월 가까이 강력한 경기 회복 기대 랠리를 펼쳤던 주식시장이 2월 들어서 강력한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을 보기 어려운 안개 국면에 위치한 그 조정 장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2월 주식시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특히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이머징 경제의 인플레 압력 확대와 강력한 긴축 정책의 강타를 맞고 국제 투자 자금의 유출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번 1월 달에 강간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선진국 경기 회복세 확산과 이머징 국가의 경제 성장세 둔화 우려가 국제 투자 자금의 이머징 증시 이탈을 초래하였다는 점인데요. 미 경제 회복세와 중국의 9% 내외 성장세 유지라는 연착륙 구도만 달성되면 2011년 세계 경제는 견조한 확장세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2010년 하반기 이래 이머징 경제에 나타난 인플레 압력의 파장을 관과한 점인데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경제의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었지만 그 요인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비용 상승 요인에 기인하였다는 점에서 통화 긴축 강도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그 요인이 일시적인 비용 요인이라 하더라도 국제 투자 자금이 이머징 증시에 이탈하는 좋은 빌미가 되면서 일단 그 펀더멘탈 국내 그 아시아 및 그 이머징 마켓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살짝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부분도 좀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좀 불확실성을 좀 많이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국제 원자재 토탈로 그 금, 은, 뭐 기금색을 제외하면은 크게 에너지, 비철 금속 및 공유 뭐 해서 3대 그룹으로 형성이 됩니다. 원자재가. 근데 08년 중반 고점 대비 이제 2011년 2월 중순까지 그 3대 원자재 그룹의 가격 변동은 비철 금속, 곡물, 에너지 순으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비철 금속이 68% 오르고 곡물 가격은 7% 하락하고 에너지 가격은 31%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머징 경제 인플레 압력이 일부 수요 견인 요인도 있지만 주로 국제 원자재 가격 및 특히 곡물 및 비철 금속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상 요인이 주도하였는데요. 2011년 중에는 이머징 경제 인플레 압력과 통화 긴축의 강도와 관련해서 비철 금속보다는 곡물 가격 향방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철 금속 가격은 08년 전 고점을 대폭 상회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기후 여건이라는 불확실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비철 금속 경우 같은 경우는 공급보다는 수요 요인이 가격 향방을 좌우하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비철 금속의 속성상 공급이 곧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지준율 및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점차 과잉 유동성이 흡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요 비철 금속 재고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당분간 비철 금속 가격 상승세 지속될 것이지만 뭐 현재 약화될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고요. 네. 곡물 가격은 수요보다는 공급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곡물의 경우 높은 그 저장 비용으로 인해서 선물 옵션 시장에서의 금융 투기 수요를 제외하면은 투기적 실물 수요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물에 대한 실물 수요 역시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곡물 가격은 작황을 좌우하는 기후 여건이 관건인데요. 문제는 곡물 공급을 좌우하는 기후 여건 예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뭐 기대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경작제 확대 동인과 정부의 곡물 생산 확대를 위한 보조급 지급 등이 뭐 기상 여건 개선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향후 1, 2개월 내에 그 중국 지역 같은 경우 가뭄 해소 여부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네. 현재 세계 경제의 기상 여건 예측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을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포르투갈에 대한 이 재정 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스페인 등등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변수가 또 유럽 증시, 그리고 더 나아가 글로벌 증시에 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그에 대해서도 좀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다음 달에 열리죠. 유럽 정상회의에서 또 일정 부분 해결책을 찾는 그런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1년 연초 그 수면 아래로 일단 잠복되었지만 여전히 그 유로존 재정 위기의 재점화 가능성은 예고된 변수입니다. 포르투갈의 구제 금융 신청의 시한폭탄은 이미 뭐 작동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1년 중순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6.8% 내외로 하락했던 포르투갈 국채 10년물 금리가 2월 들어서 재차 7.5%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리스크 지표인 CDS 프리미엄 및 그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의 스프레드가 2011년 그 2월 18일 현재 각각 455 베이시스 포인트 및 4.2%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지난 16일 그 포르투갈 정부가 10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했는데 최근 악화된 포르투갈 재정 불안에 대한 위기를 여신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억 유로 규모의 그 12월 국채 발행 금리가 3.978%로서 직전 입찰 당시
그 지난 2일에 3.710%에 비해서 28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입찰률도 직전 입찰 당시에 2.5배보다 낮아진 1.9배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는 스페인으로의 전역을 막기 위해서 그 포르투갈의 구제 금융 신청을 종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피그 국채에 대한 신뢰 마지노선이 7% 선임을 감안하면 포르투갈 정부가 아무리 구제 금융 신청 가능성을 일축하더라도 조만간 구제 금융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헤지펀드의 공격이 스페인에 집중되는 그 순망치한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스페인 재정 위기가 확산되면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뭐 기존의 그리스나 아일랜드, 포르투갈과는 그 파장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스페인 경제는 여전히 무너지기엔 너무 크고 구제 금융을 제공하기에도 너무 큰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으로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그 스페인 재정 위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르투갈이 구제 금융을 신청하고 나면 스페인을 놓고 유럽 정책 당국과 헤지펀드 간의 본격적인 한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로존 재정위기의 향방은 좀 전에 말씀하신 3월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이 고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3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는다면 네네. 2010년 5월 10일 이어 세 번째 유로존 재정위기가 예고된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미 수차례 학습된 사안이지만 그 파장의 강도를 예단하기는 아직 힘든 상황입니다. 네. 유럽 쪽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이라든지 미국 조금씩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또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또 어떤 방안들이 나올지 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에 대한 코멘트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예, 보다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출구 전략, 통화 정책 네네. 및 출구 전략의 방향이 미지의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미 연준의 2차 양적 완화 조치 일몰 이후의 행보인데요. 지난 2010년 11월 FOMC 회의에서 추진된 2차 양적 완화 조치는 올 6월 말로 이제 일몰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미 장기 시장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그 효력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없었다면은 그 시장 금리가 상승폭이 더 확대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현재 그 양적 완화 조치로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긍정적인 부의 효과 등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1월 26일 그 FOMC 의사록 및 연준 연설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그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6월 이후 연장되거나 3차 양적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2월 중순 미 연준의 총 자산이 2조 4,727억 달러인데요. 6월 말로 예정된 그 2차 양적 조치가 마무리되면 연준의 총 자산은 2조 6천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네. 이는 지난 그 08년 9월 리만 사태 이전인 그 미 연준 총 자산이 9천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연준의 총 자산은 1조 7천억 달러가 증가했는데 총 자산 가운데 유가증권 보유분이 대부분이 2조 4,727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미 연준의 자산 가운데 초과 지준 규모도 1조 400억 달러 수준이고요. 그래서 2010년 3월과 4월 미 연준은 섣부른 출구 전략 추진이라는 시행착오를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2010년 2월과 3월 중 그 미 경제가 예상보다 가파른 회복을 보임에 따라서 그 만기 도래된 보유 유가증권을 차한 발행에 나서지 않는 형태로 출구 전략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 미국도 더블딥 우려가 직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2차 양적 완화 조치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네네. 일단 2011년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임을 시사하는 모습이고 그렇게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은 양적 완화 해소와 정책 금리 정상화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연준의 출구 전략 측면에서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단기간에는 희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미경제 지속적인 회복에 대한 확신이 형성되기 어렵기도 하고 정책금리 인상은 재정 수지 악화로 초래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서 세수 확대를 통한 그 재정 수지 개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러해서 그 미 연준의 출구 전략은 철저하게 양적 완화 해소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증시의 변수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 광화문 지점의 안동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투데이 박미라입니다. 오늘도 보다 발빠르고 새로운 지구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AP통신 주요 소식부터 시작합니다. 반정부 시위가 리비아 전역으로 파급되면서 리비아는 준내전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카디피 아들은 내전에 대한 경고를 내세우면서 개혁안 발표를 시사했습니다. 리비아에서 반정부 시위가 계속될 경우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 원수 차남인 사이프 알 이슬람이 경고했습니다. 카다피의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이프 알 이슬람은 관영 TV로 생중계된 국민 연설을 통해 반정부 시위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한 한편 개혁을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사이프 알 이슬람은 최근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붕괴한 이유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리비아는 튀니지와 이집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지난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해온 정권을 순순히 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카다피의 베네수엘라 출국설과 달리 아버지는 리비아에 있으며 군으로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사 기지와 탱크, 무기 등이 반정부 시위대에 장악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리비아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카다피 정권의 유혈 공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탱크 진압에 이어 이번에는 리비아 공군기가 투입돼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했습니다. 리비아 보안군이 수도 트리폴리에서 전투기 등을 투입해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했다고 알자지라가 목격자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트리폴리 외곽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알자지라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리비아 전투기와 군용 헬리콥터가 트리폴리의 여러 지역을 차례로 공격해 많은 사람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비아 국영TV는 이날 보안군이 테러범의 소굴에 대한 수탕 작전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군사 작전이 전개되는 곳이 어디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국영TV는 보안군이 테러범과 파괴범의 소굴을 급습했고 이번 작전 과정에서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비아 전투기 2대가 이날 지중해 섬국가 몰타에 기상 착륙했습니다. 이들 전투기에 탄 조종사 4명은 리비아 제2의 도시 벵가지가 시위대에 함락되자 벵가지 공군 기지를 탈출했다고 주장하며 몰타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에서도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2년간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시위대 압력에 의해 중도 퇴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살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위대는 자신이 물러나길 원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레 대통령은 시위 배후에 자신의 반대파가 있다며 시위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밝힌 뒤 반대파가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불법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살레 대통령은 2013년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날 것이며 대통령직을 아들에게 세습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시위대는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지난 11일 반정부 시위가 본격화된 이후 시위 도중 12명가량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레인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영국에서 망명 중인 시아파 야권 지도자가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아파 정파인 권리운동의 지도자 하산 무샤이마는 페이스북을 통해 런던을 떠나 바레인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리운동은 기존의 시아파 야당 이슬람 국가협의회보다는 급진적 성향을 띤 정파로 2006년 총선 당시 이슬람 국가협의회와 결별했습니다. 무샤이마에 대한 체포영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무샤이말 귀국은 현재 바레인에서 시아파가 주도하고 있는 반정부 시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순위파인 셰이크 하마드 국왕은 왕세자 셰이크 살만에게 시위 사태 수습을 위해 모든 정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가 주축인 야권은 정부에 제시할 요구사항들을 정리하며 대화 재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 마나마의 진주 광장에는 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시위에서는 바레인에서 200년간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알 칼리파 가문을 타도해야 한다며 왕정 교체를 촉구하는 구호 등 구호도도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연이은 자살 폭탄 테러로 최소 28명이 사망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쿤두즈 지방의 정보청사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내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모두 시민이었다고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날 정오 신분증을 받기 위해 청사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라크 사마라시에서는 경찰서 앞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경찰관 10명이 사망하고 최소 2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마라에서는 지난 12일에도 시아파 성지인 아스카리아 사원 인근에서 시아파 순례객들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집트를 전격 방문해 이집트 과도 체제 인사들과 회동했습니다.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집트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민주화 시위에 굴복해 사퇴한 이후 외국 주요 지도자 가운데 첫 이집트 방문입니다. 캐머런 총리는 이집트 과도 체제를 이끌고 있는 군 최고위원회 위원장 겸 국방장관 모하메드 후세인 탄타위를 비롯해 아흐메드 샤피크 총리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비상조치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이날 저녁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던 야권 지도자들과도 만나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그러나 무슬림 형제단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카이로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이번 방문은 이집트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하는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이집트의 민주주의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당초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중동 국가 순방을 계획했다가 계획을 변경해 이집트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우호 사절인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이 중국에서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10년간 일본에 대여하는 오살백의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은 스촨성 야안의 판다 보호 연구센터에서 밤늦게 도쿄 시내 우에노 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컷 중국의 이름은 비리, 암컷은 쉔리로 사람 나이로는 20세 정도이며 내년부터 출산 연령을 맞게 돼 앞으로 새끼도 낳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쿄의 유서 깊은 우에노 동물원은 자이언트 판다가 등장하는 것은 2008년 4월 링링이 죽은 이래 약 2년 10개월 만입니다. 비리와 쉔리 부부는 수송 단계에서부터 특급 대우를 받았습니다. 겉면에 판다 모양이 새겨진 전 일본 공수의 특별기를 탔고 항공 운송용 특제 우리와 먹이를 담은 상자, 배설물을 치울 특별 화장실까지 준비됐습니다. 이동 중엔 중국산 대나무 잎, 과일, 야채로 만든 케이크, 딸기 등이 제공됐고 중국 사육사가 교대로 건강 이상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인도 고등법원이 2008년 뭄바이에서 자행돼 수백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뭄바이 테러 사건의 테러범에게 사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이 사형 선고를 받은 뭄바이 테러범 모하메드 아즈말 카사부가 제기한 항소를 21일 기각했습니다. 파키스탄 국적자인 카사부는 2008년 11월 4일간 166명의 사망자를 낸 뭄바이 연쇄 테러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으로 사건 직후 체포돼 독방에 감금돼 왔습니다. 카사부는 보안상 이유로 이날 법정에 출두하지는 않았습니다.
인도 대법원 변호사인 KTS 출신은 이번 사건의 테러범들은 인간의 생명을 무시했다며 이처럼 극악무도한 인간은 감형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사부는 사건 당시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52명을 사망케 했습니다. 또 인도를 상대로 한 전쟁 도발, 살인, 살인 기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작년 5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카사부의 변호인단은 11,000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부를 검토할 시간이 불충분했으며 검찰 측의 증거가 부족했다며 그해 10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함부르크 주의회 선거의 대패 결과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서 쓰라린 패배를 당했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자들에게 아픈 패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준 요인 중 80%는 지역 현안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집권 기민당은 함부르크 시의회 선거에서 1946년 이후 최악인 21.9%를 득표하는 데 그친 반면 3인당은 48.3%를 득표해 10년 만에 재집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함부르크는 독일 제2의 도시로 16개 연방주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도 우파 연정이 지난해 연방 상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상실한 데 이어 이번 선거로 상원에서 3석을 야당에 또 내주면서 정책 추진력을 크게 상실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기 걸그룹 원더걸스 노바디에 맞춰 춤을 추는 중국 여경들의 모습이 누리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공화국 소속 여경들이 시민들과의 친근한 소통을 목적으로 원더걸스의 노바디에 맞춰 자체 댄스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여성 경찰 7명이 어색한 표정으로 원더걸스 노바디에 맞춰 아기자기한 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또 남자 경찰 5명도 팝의 전설 마이클 잭슨의 선율에 맞춰 댄스를 선보이는 등 이색적인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제 국가 예산이 아닌 공화국이 자체적으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화국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반응이 좋을 경우 추가로 홍보 동영상을 촬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뜨거웠는데요. 경찰에 대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기회였다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백악관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이 사진은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포토샵 의심을 사기도 했지만 이 사진은 진짜였습니다. 백악관에서 임시직으로 일했던 한 직원이 퇴직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가족들을 백악관으로 데려왔는데요. 그녀의 아이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자신의 머리 스타일과 비슷하다며 머리를 만져봐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헤어스타일로 이발을 했는데 감촉도 같은 듯 궁금했다는 겁니다. 오바마는 기꺼이 고개를 숙였고 아이는 대통령의 머릿결을 손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 촬영된 것인데 뒤늦게 발굴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태권도를 하는 귀여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짧아 그 모습이 조금은 어설픈데요. 가장 귀여운 태권도 대련이라는 제목이 붙은 동영상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질 거주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어린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5살이 채 안 됐지만 보호장구를 완벽히 갖추고 아주 진지하게 대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로 다리를 이용한 공격을 시도하지만 짧은 다리가 공격 무기가 되지는 못하는데요. 진지함과 헛발질이 이 동영상의 인기 비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행복해지는 이 동영상. 현재 1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100마리가 넘는 고래들이 해안가로 헤엄쳐 나와 떼죽음을 당한 일이 또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남섬에 속한 스튜어트 섬 해안가에 고래 107마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대부분은 이미 죽은 상태였는데요. 이번에 변을 당한 고래들은 뉴질랜드 근해에 주로 서식하는 거두고래로 집단 생활을 하는 특성이 있는 고래들이 떼지어 해안가로 몰려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질랜드 환경보존국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고래들을 바다로 되돌리려고 온 힘을 쏟았으나 폭풍으로 물살이 거칠어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결국 발견 당시 목숨이 붙어 있었던 48마리마저 살 가능성이 희박해 안락사 조치됐습니다. 뉴질랜드 해변에서 고래 집단 죽음이 발생한 건 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자전거 한 대로 유럽의 고층 건물을 차례로 정복한 남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 크리스티안 허바가 최근 186m 높이의 건물을 자전거로 올랐습니다. 정복한 건물은 스페인 베니돔에 있는 52층 규모의 발리 호텔. 그는 자전거에 올라선 채 페달을 돌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며 퉁기듯 계단을 뛰어오르는 식으로 19분 27초 만에 빌딩 꼭대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921개 계단을 두세 개씩 뛰어오르며 단숨에 정상에 등극했습니다. 그는 호텔 꼭대기에 오른 후 상당히 힘들지만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육주 시한부설에 휘말리고 있는 애플의 최고 경영자 스티브 잡스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은 타블로이드 신문 내셔널 인콰이러지가 공개한 스티브 잡스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잡스는 이날 미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 지역 스탠퍼드 암센터 밖에서 부인과 함께 한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잡스는 지난 17일 저녁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주재한 만찬에 참석해 6주 시한부설을 일초시켰습니다. 그러나 잡스의 사진을 본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그의 건강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글로벌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다 생동감 넘치는 소식으로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105개 저축은행 중 영업 정지된 7곳을 제외한 98곳의 예금 인출액이 4,9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국이 10곳의 저축은행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조치가 화를 띄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의 국내 건설 현장에 수백여 명의 현지 주민이 난입해 한국인 근로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책회의를 갖고 긴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실사 작업을 끝내고 채권단에 인수대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실사 결과 추가 부실이 발견됐다며 인수대금을 3%가량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규 사업체 10곳 중 7곳이 5년 안에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일을 하는 사업체 생존율은 출판, 영상 쪽 사업체 생존율의 2배를 넘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TV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해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축은행들의 부실 지금 계속해서도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부산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반발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로 이 부산과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나흘째였죠. 그리고 이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3곳과 이 목포에 있는 보혜저축은행이 이제 영업정지 첫날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산 지역에는 맹크런 공포가 지금 번졌고요. 이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급하게 이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을 찾았습니다. 이 우리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이 부실저축은행
은행으로 포함은 아직은 되지 않았고요. 또 네. 뭐 영업 정지하고도 거리가 먼 은행이지만 뭐 워낙 지금 부산 지역의 뱅크런 공포가 확산되다 보니까 뭐 부산에 있는 저축은행 전체가 다 지금 뱅크런에 지금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들의 아주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실저축은행 블랙리스트까지 이제 정부가 공개하는 극약 처방을 쓰기는 했지만 이 당국의 노력이 이렇게 불신이라는 좀 거센 폭풍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준비해 놓으신 표를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정부가 밝힌 부실저축은행 블랙리스트가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 중에 지금 이제 부산저축은행 계열 5곳은 이미 모두 다 영업 정지가 됐고요. 또 BIS 5% 미만 저축은행 중에 이제 보혜저축은행이 어제부로 영업이 정지가 됐지요. 지금 예스저축은행, 또 새누리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현재 뭐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이들 저축은행 자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뭐 예금자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뭐 예금자들이 느끼는 불만 현재로서는 뭐 거의 공포 수준에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뱅크런의 여파가 좀 블랙리스트에 오른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퍼지자 이 당국이 10곳의 리스트를 공개한 조치가 도리어 좀 화를 키운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초에 이제 이들 10곳을 제외한 이제 94곳은 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공개한 것인데 고객들은 알고 보니까 전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좀 알았다가 좀 날벼락을 맞았다 네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좀 뭐랄까요 이제 좀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금융위의 말에 조금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정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 나온 것도 블랙리스트 명단이 또 시중에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금을 하신 예금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산 지역 여파 이 전국으로 퍼지느냐 이게 또 관건일 텐데 저축은행을 자회사로 두는 회사들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자금을 확충한다든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 몸부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그 서울이라든지 특히 이제 수도권 저축은행들에서는 뭐 이제 부산 저축은행들의 이 영업정지 파장이 계속적으로 맞물려서 뭐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예금을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대화들이 이제 창구에서 계속적으로 오갔다고 합니다. 네네. 뭐 정부로서는 이제 정부를 믿고 현재까지는 좀 계속 예금을 인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연 계속적으로 이 예금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확신이 없어 보이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이 시중 저축은행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바빠지고 있는데요. 이 우량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좀 자사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좀 포스터에 붙이는 등 이 고객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또 이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이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고요. 또 직원들이 아예 대기 장소에 상주하면서 이 고객들의 질문에 뭐 답하느라고 진땀을 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어제 이 새누리저축은행 이 블랙리스트에 이른바 오른 저축은행 중에 하나이죠. 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300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네. 이 기존 주주인 한화건설과 뭐 한화 LLC 같은 이 한화그룹 4개 계열사가 전액 출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이 정도만으로 불을 끌 수 있을지 현재 지금 영업정지를 맞은 저축은행들이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리비아 쪽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서두의 헤드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위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전투기가 사용이 됐다든지 뭐 박격포가 사용됐다든지 그 내용도 좀 참혹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동 지역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지금 조금씩 피해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아랍 지역의 민주화 시위 드디어 이제 리비아까지 번졌습니다. 이 앞서 이제 저희 글로벌 투데이에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해 드렸다시피 이 카다피 정권 현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을 하고 또 이 반정부 시위대에 지금 무장군까지 가담을 하면서 사실상 리비아 전체가 무정부 정부의 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들입니다. 이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 리비아 전역에 우리 건설업체들이 폭도로 돌변한 주민들로부터 잇따라 습격을 받고 한국인 근로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준비해놓은 지도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벵가지라든지 또 이
리비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는 트리폴리에서도 지금 뭐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 인근 지금 국내 건설업체 공사 현장에서 이 우리나라 사람 3명이 현지 주민들로부터 부상을 입었고요. 네네. 또 이에 앞서서 지난 20일에는 이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 위치한 국내 모 건설사 이 공사 현장과 또 인근 숙소에 현지인들이 들이닥쳐서 이 컴퓨터와 중장비 등을 훔쳐갔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외교부는 이 치안이 불안한 리비아 동부 지역의 이 교민 철수를 지금 검토 중이고요. 또 동부와 그 이외 지역의 여행 경보 3단계와 또 2단계 여행 자제, 여행 제한을 각각 발령한 상황입니다. 지금 리비아 현재 약 1000여 명의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 뭐 부디 이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 또 이 민주화 시위 요구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좀 큰 해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랜만에 현대건설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차 그룹이 인수대금을 깎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가격 깎기에 지금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차 그룹은 이제 지난 주말까지 현대건설 실사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네. 이 채권단에 인수대금 조정 신청을 낸 상황인데요. 이 실사 결과 지금 추가적으로 좀 부실이 발견이 됐다면서 인수대금을 3% 정도 깎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권단들의 관계자는요, 이 현대차의 구체적인 가격이나 근거를 물어보고 협상을 거쳐서 좀 최종 가격을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직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조금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앞서 이제 현대차와 채권단이 현대건설 주식매매 양해각서 MOU를 맺으면서 이 최종 매각 대금은 실사 후 현대차가 제시한 인수가격 당시 이제 5조 1천억 원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 안에서 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수가격의 3%를 모두 다 깎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1,500억 원 정도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를 전부 깎아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현대차 그룹으로서는 뭐 기왕 인수가 확정된 마당에 좀 인수 가격을 최대한 낮춰보겠다 이런 심산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현대 채권단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을 최대한 깎아보겠다는 뭐 현대차 그룹의 요구 100% 들어줄 뭐 이유가 없다 이렇게 또 네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이제 오는 25일까지 현대 이 채권단과 현대차 그룹 간의 이 최종 가격 협상이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네. 과연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이 타결이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봉급쟁이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 다니기 좀 힘들 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이나 할까? 이런 네.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업하기 실제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와 관련된 통계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통계청이 이제 어제 발표한 이제 사업체 생성 소별 현황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이제 2004년 이제 창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3년 뒤까지 아마 살아남을 비중이 45%, 5년 뒤까지 생존할 확률이 33% 합니다. 한마디로 이 창업하면은 3곳 중에 2곳은 5년 안에 망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은 그나마 이제 좀 공공 영역을 좀 분야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공공행정 사업체라든지 뭐 국방사업체 또 사회보장 분야가 그나마 좀 생존율이 높았고요. 이 보건업이나 사회복지도 꽤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출판이라든지 영상 또 특히 이제 최근 IT 분야의 발달 등으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요. 특히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로 타업 쪽에 비해서 생존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모습들, 평균보다도 더 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물론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통계들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좀 그만큼 사업하기 힘들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네. 열심히 회사 다니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TV 매출이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와 있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TV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5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네. 이 시장 조사 기관인 디스플레이 리서치에 따르면은요, 이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 TV 시장에서 약 260억 달러, 총 3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이제 삼성전자 전체 매출액인 이 154조 원의
수준으로 이 단일 품목으로는 삼성전자 사업 부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요.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로서 삼성전자 차지하는 비중이 22%를 기록을 했고요. 바로 그 뒤를 또 이제 우리 기업이죠. LG전자가 14%를 기록해서 세계 1, 2위를 우리나라가 차지를 했습니다. 뭐 그 뒤를 이제 소니라든지 또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같은 일본 업체들이 차지를 했는데 이들 4개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을 합쳐도 우리나라 업체들의 뒤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이 국내 TV의 이 점유율이 얼마나 높은지를 저희가 실감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 다양한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여러분들께 이 고품격 전문가 방송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plus.cntv.co.kr로 들어오시면 전문가 방송 즐기실 수 있는데요. 투자 기법뿐만 아니라 포트폴리오 상담도 해드립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출발센 증시에서 우리 시장 출발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